수립해주는 M&A까지도 연계를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완성형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별도로 신설법인을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첫 시작이니까 이 정도 저의 커리어 소개를 하면 1년 내내 이제 써먹을 수 있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상법에서 보시면은 상법책 한 번쯤 다 보셨죠? 다 이 업계에 일하시려면 정독 한 3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 못했습니다. 상법 어마무시하죠. 상법 안에 또 회사편만 따로 책이 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엄두가 안 나요. 되게 두껍죠. 또 회사편 안에 또 주식회사만 관련된 내용을 봐도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이제 1, 2교시 때는 그 주식회사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룰 건데 1시간 하기에 항상 제가 막 너무 서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2시간으로 나눠서 더 중간중간에 좀 여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교시는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내용들, 기본적인 거 그동안 했다면 조금 등기부등본에서 깊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올해 강의 때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이거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느냐, 고객에 대한 내용은 이 범위 안에 있는 대상이 다 해당된다는 걸 이미 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시작하시는 새싹분들이 항상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식회사를 대표적으로 해서 모든 이론을 공부를 하지만 상법상 영리법인에는 저렇게 5개 유형이 있고 주식회사를 잘 이해하면 다른 법인 유형들의 정관을 보고 등기부등본을 보는 데 있어서 거의 80% 90%는 그냥 이해가 돼요. 용어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영리법인만 되느냐? 비영리법인이나 특수형태 법인 중에서도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경영을 하는 임원에 해당되는 분들 대상으로 퇴직금 재원 준비하게 아니면 사망보장 준비하게 법인에서 비용 처리하면서 피보험자로 법인 계약하는 거는 이 대상이 다 됩니다. 여기에서 전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항상 주식회사만 얘기 들으시잖아요. 어디 가시면. 그래서 첫 시간에는 상법상 영리법인의 특징을 제가 좀 몇 가지를 구분만 하시면 그냥 한번 듣고 그냥 1년 내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만나는 고객 중에 20분 중에 1명, 2명이 또 저기 다른 주식회사 내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이 나셔서 책 펼쳐보시면 되겠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한명회사가 있고요. 합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울까라고 보시면 한명회사는 옆에다가 그냥 개인 사업자가 둘이 동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은 사실 아예 그냥 개인 기업으로 하든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하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 뭐 70년대 막 이럴 때는 뭔가 형태는 갖추고 싶지만 조금 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하고 싶어서 한명회사들을 설립을 했고 여전히 남아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신설법인은 절대 이제는 한명회사로 설립을 하지 않지만 정말 30년, 40년 된 회사들이 이 밑에 지역사회 가면에 존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개인 사업의 기본 구조이잖아요. 무한 책임. 우리가 법인과 개인을 가르는 우리는 이제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유한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명회사는 개인들과 똑같이 무한 책임이고 혼자서는 안 돼요. 2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지분이라는 건 사원당 1개, 그러니까 지분 유리의 개념이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 기업이라는 걸 비교해서 보시면 헷갈릴 일은 없으시다. 이고요. 합자회사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합자회사가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제 한명 합자 형태로 많이 설립을 했을 때 합자 회사들이 남아있는 회사들은 규모가 제법 큰 회사들이 많아요. 이제 막 망하고 힘들고 이런 데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30년, 40년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그냥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징이 뭐냐면은 무한 책임 사원. 그러니까 사실 구성이라는 의미 자체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식회사는 주주죠.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의 의미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무한 책임 사원이랑 유한 책임 사원이 한 명씩은 있어야 돼. 믹스가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은 우리가 영어로 GP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너럴 파트너. 그 다음에 유한 책임 사원은 리미티드 파트너. 그래서 GPLP라는 개념은 현재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개념으로는 개인 투자조합 막 결성해가지고 중소기업의 소득공제 받으려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업계에 또 우리 에이전트 팀장님들도 직접 본인이 그런 이제 전문 투자 자격 취득하셔가지고 인재 투자자로서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지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때 이 합자 회사 형태로 그게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은 경영을 직접 하고 실제로 무한으로 책임까지 지고 내 돈 내서 이렇게 투자하는. 우리가 보통 막 그 외국에서 보시면 막 증권사에서 막 잘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모펀드, 그렇죠? 패밀리오프스 이렇게 하나 설립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 돈 태우고 투자자들 돈 받아가지고 운영해갖고 키우시죠. 그런 것처럼 유한 책임 사원은 소위 말하는 투자자인 것. 경영에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고요. 돈만 이렇게 출자를 하는 사람을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합자회사를 왜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한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문의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은 가서 합자회사인 거. 합자회사 받고 이 구성원을 봤는데 아버지는 무한 책임 사원, 아들은 유한 책임 사원인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을 다 피해자로 해서 법인계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법인계약이라는 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한, 그래서 소위 판관비에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이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한테, 우리 회사에 투자한 VC한테 피보험자로 본가를 해줄 수 없잖아요. 주주라 하더라도 거의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무한 책임 대상으로만 우리가 임원퇴직금을 해서 법인계약을 해야지 판관비로 100%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들 유한 책임인데 아들 빼고 해야 되나요? 무한 책임 사원으로 바꾸면 돼요. 물론 이제 무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르겠지만 아버지가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우리 아들은 유한으로 하고 싶어 뭐 그래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다 특수관계자니까. 그래서 유한을 무한으로 바꿔서 대상으로 해야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여러분들 가장 익숙하신 형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회사는 제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주인을 주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이 의사결정하는 거를 주주총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주들이 직접 경영을 할 수 있지만 또 대신해서 월급 주고 사람 뽑아서 회사 경영에 라고 해서 경영진을 구성을 하고 또 3명 이상 이상은 이사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한회사에서는 주주라는 표현 대신에 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까 한명 합자에서도 다 사원이라는 표현을 썼죠. 사원이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원총회를 열어서 회사의 주인이니까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한회사는 이사가 10명이더라도 이사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각자가 자기 책임으로 다 이렇게 업무를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결정할 거 있으면 이사회 안 열고 그냥 사원총회에서 한다. 이사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 이사들, 그렇죠? 이사나 감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사들에 대해서 원래 주식회사는 한 번 뽑아놓으면 또 3년에 한 번씩 재선임을 해서 임기가 존재를 하잖아요. 유한회사는 이번에 대한 임기가 없어요. 그리고 정관상 뭐 100년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도 그건 정하기 나름이니까 최소한 변경등기 일거리는 하나는 줄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유한회사는 외부 공시 대상이 아니었죠.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의 요건에 주식회사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20년 이후부터는 유한회사도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에 유한회사를 만든, 굳이 주식회사 안 하고 유한회사 하는 데들은 어쨌든 변경등기 임원 재선임 안 해도 되고, 뭔가 이게 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폐쇄적으로 우리 가족만 하고 싶어. 게다가 우리 뭐 감사 회사가 엄청 커도 감사 대상이 아니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주식회사랑 그게 똑같고, 반대로 오히려 주식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다른 거는 다 비슷하긴 한데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사실 유한회사라고 가지급금 없겠어요? 가지급금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도 있고 해가지고 배우자 증여해서 이제 자사주 취득 가지급금 하려다 봤더니 유한회사인 거. 즉 유한회사는 자기 주식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등기 차라리 3년에 한 번씩 제가 해드리고 그렇죠?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게 솔직히 배우자가 있으면 10년 정도 여유 있게 컴퓨터서 양쪽으로 6억씩 할 수 있는 12억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었을 때 유한회사를 그럼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하자 이런 컨설팅 이슈들이 또 작년에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이 되는 게 유한회사라고 과거에는 가족이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할게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중간에 좀 개념이 없어서 몇 년 하다가 문 닫는 회사들. 그러니까 저희가 러닝베스트라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회사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를 저희 투자 VC, 시드 투자했던 VC에서는 살아있네? 그래서 매년 저희의 생존을 확인을 하거든요. 왜냐면 10개 투자했는데 9개가 다 망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예 망하거나 아니면 이 와중에도 잘 나가고 작은 중소기업인데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또 커가는 회사들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립할 때는 폐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커서 우리 같은 작은 회사들도 투자하려고 하는 데들이 많고 투자를 받으면 더 스케일업을 할 수 있으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렸던 투자자들은 바로 보통주가 안 들어오고 안전장치 해서 이제 상한전환 우선주 뒤에 설명드릴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데 유한회사는 종류주식 발행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주 외에 다른 형태로는 발행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어디선가 들으시고 뭔가 유한회사로 하면 내 맘대로 폐쇄적이고 더 시크하고 이렇다더라 라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긴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뭘로 설립하게 제안하시는 게 좋을까요? 주식회사. 그리고 또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을 할 때 주식회사 말고 유한회사로 하게 되면 이제 그 감정평가 안 하고 기준시가로 해도 이런 얘기가 작년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감정평가 다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법인 전환 편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별로 매력이 없다. 유한회사에 대한 거는 저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좀 추천하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주식회사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책임회사는 좀 다른 형태예요. 유한책임회사는 그냥 한 명 이상의 유한책임, 무한이 아니에요. 한 명사처럼 무한이 아니라 유한책임인데 이거는 그냥 만약에 유한책임회사가 3명이다. 그죠? 그러면 3명이 동등한 그 비율로 의결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저 90% 이상 투자를 했었어도, 그죠? 나머지는 0.5씩만 투자를 했었어도 사람 2당으로 의결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주주가 여러 명일 때 적절하지 않겠죠. 어떤 회사냐면 100% 외국 기업인데 한국의 100% 자회사. 그래서 유한회사였다가 외국 감사 받으래. 근데 우리 한국 소비자한테 우리 얼마 버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아. 이런 애들, 외국 브랜드들, 명품 브랜드들, 이런 외국 회사들을 일제히 유한책임회사로, 그래서 구찌도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고 특히 의결권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법인을 확장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유한책임회사로 바꾼 이유는 여기는 외감 대상이 아니긴 해요. 그렇죠? 주식회사, 유한회사만 외감을 받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농조합법인이 또 재밌어요. 예전에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이 부분에 크게 비중을 두고 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M&A를 하려다 보니까 이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괜찮은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아시겠지만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 농업인 요건들을 또 갖추기가 원활하다 보니까 친인척 한 바퀴만 돌아도 농업인이 나오다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가장 큰 게 돈 벌면 빼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새삼스럽게 놀랐는데 돈 벌면 빼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아는 법인이 정말로 영업이익이 크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만든 아이템, 그러니까 전홍사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홍사나 이런 걸 했었을 때는 배당 수익이
거의 세금이 없지만 그래도 영리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이 있는데 배당 소득이 그냥 딱 그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분류로 완전 분류액이 되는 거죠. 돼가지고 5% 맞죠? 6% 맞죠? 그래서 배당 소득을 굉장히 작게 내는 거 6%라니까 급여로 가져가는 것보다 더 낮게끔 그렇게 세금을 내다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는 5인이 지분율이 다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지분율이 달라야 배당도 지분율에 따라 다르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분율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5명이 다 진짜로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표님이랑 아들 하고 나머지는 농업인이 가족에서 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창업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 비즈니스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요건을 갖추면 여러 가지 그 밖에도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뭐 취득세, 투자,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농농조합법인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좋다. 이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그 회사가 만든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인수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하려고 보니까 인수자 입장에서 회사가 100%의 자회사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 주주들이 살 때 있어서 농업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영농조합법인의 회사가 너무 좋은데도 못 파느냐? 그 이슈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꼭 M&A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만 투자를 받고 회사를 세계적으로 이제 영농조합법인에서도 화장품 만드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K푸드 그렇죠. 이런 것도 만드는 데도 많고. 근데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좀 제한이 농업인이 아니면 투자를 못 받잖아요. 외국인 보고 농업인 취득하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이것도 조직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 농업회사 법인은 단 이제 이 요건이 있어야 돼요. 농업인이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 원래 경영하는 대표님이 당연히 10% 이상 가지고 있을 거니까 대표님 한 분만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농업회사 법인은 실질은 주식회사랑 100%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금도 그래서 다 똑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약간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해서 뭐 혜택들이 정부의 보조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식회사랑 동일한데 주주는 농업인이 1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농농조합법인은 주식회사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농업회사 법인으로는 변경이 가능하다 정도는 한번 별표로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용하실 상황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도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더 혜택들이 많긴 한데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제약들이 많아서 회사를 확장하고 스케일업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약간의 가족법인들이 운영을 하기에는 제약사항들이 많긴 해요. 5명 이상 되긴 해야 되고 또 뭐 출자한도도 1인 30% 이내니까 정말로 5명이 근데 공동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공이 많으면 항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봐서 근데 정말 지역사회에서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내 회사라는 개념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이제 조직 변경을 아마도 올해 한 해 한 건 이상은 좀 상황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건데 기간으로 따지면 한 2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경우에 이제 주식회사가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한회사가 이제 부동산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회사를 조직 변경한다고 해서 뭐 다시 뭐 감정가를 다 새로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시동물색을 새로 다 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대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자산 현재 유한회사의 자산 평가를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반드시 회계사님한테 받을 필요는 없어요. 세무사님을 통해서 유한회사에 이제 정부 결산한 거에 확인서를 받는 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주식회사를 조직 변경한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법무법인은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세무법인, 회계법인, 특허법인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구성원들, 대표님 이하 그 대표 이사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이제 퇴직금 플랜 설계를 법인 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각 회사의 정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관에서 그렇죠? 이사들 대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무법인은 표현은 이제 대표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하잖아. 이들의 보수를 어디서 결정하는지가 다 정관에 써져 있어요. 어떤 데는 정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구성원 회의에서 정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 딱 정관에 표준정관에 보면 구성원 회의에 결의로 한다. 여기서 구성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주총회 결의에서 매번 할 수도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한번 결정해가지고 소급 적용하려고 임용퇴직금 규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그렇게 하려면 정관을 우리가 바꾸는 작업을 하잖아요. 문구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의 정관도 저렇게만 돼 있으니까 구성회의에서 정한 그 퇴직금 규정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꾸려면 정관을 한번 바꿔줘야 돼요. 근데 물론 이거 뭐 법무부에 이거 이제 이거를 바꾸려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신청하면 바로 되는 그런 프로세스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무법인에서도 보면 이제 거의 판사하시고 이제 하시고 높게 있던 분들 이렇게 모시잖아. 보통 그분들이 법무법인에서 한 5년, 6년, 7년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계속하시면서 뭔가 퇴직금을 나중에 주는 걸로 법무법인에서 그 플랜을 고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는 회사들도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급여도 크고 퇴직금도 나중에 많이 어떤 보상으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5년 납자리 상품들 많죠. 7년 납, 5년 납자리 많은 거니까 그 주기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의료재단은 비영리 대표적인 비영리 재단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든 이사나 이사장이나 이사에 대한 재규정 결정은 그냥 이사회 열어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사회 열어가지고 도입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재단은 주인이 없잖아요. 국가가 주인이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재단을 운영을 하는 그냥 거는 다 이사회에서 그냥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호는 주식회사를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고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여러 가지 이제 법무를 여러분들이 대신 작성해 줄 때는 항상 등기부등본에 상호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써주시고 그럼 상호가 영문이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써주시지만 영문이 써져 있는 경우에는 법무서실 때까지 굳이 영문까지 쓰실 필요는 없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본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본점이 바뀔 때마다 당연히 변경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본점 바뀌면 변경 등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로 다른 관할 밖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정관에는 풀 주소는 안 나오지만 관할 지역은 정관에 나오잖아. 그래서 주소 바뀔 때 그냥 변경 등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관 변경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것도 한번 리마인드 해봤고요. 공고 방법은 저렇게 요즘에는 다 그냥 홈페이지에 여러 채권자 보호 조치나 여러 등록을 할 때 항상 외부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감자라든가 아까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를 변경한다거나 이럴 때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의 채권자들한테 이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고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등기에 해놓은 대로 하는 건데 예전에는 신문사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홈페이지 다 있으니까 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서 회사가 처음에 이제 설립할 때 주인인 주주가 돈 설립하기 전에는 발기인이라고 하죠. 발기인이 내 돈 5천만 원, 뭐 1억, 뭐 1천만 원 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 자본금을 계속 늘려갈 수도 있겠죠. 유상증자, 신주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려갈 수 있고 현재 기준 시점에 이 회사의 자본금은
9억 9천만 원 정도로 찍혀 있죠. 이제 자본금이 9억 9천만 원 회사이구나. 이로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돈이잖아. 은퇴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금을 서로 주식 이동이 가능하게 단위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단위를 구분하면서 이제 한 주라는 표현을 쓰고 아까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한좌 이렇게 약간 그 표현들이 좀 다른 거예요. 주주, 유한회사에서는 사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주의 금액을 이 회사는 좀 5천 원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5천 원의 개념은 최초의 이 회사의 주식 한 주의 투자 원금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익이 어떤 것도 붙지 않는 최초에 시작됐던 회사의 원금의 기준을 이제 5천 원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액면가라고 표현을 쓰죠. 한 주의 금액 액면가.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주의 금액이랑 가끔씩 우리가 법무서실이나 서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한 주의 가액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거는 금액하고 가액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시가를 표현하는 대가나 시가를 표현하는 금액이고 한 주의 금액은 공식적인 워딩이에요. 액면가를 표현하는 상법상 표현입니다. 5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천 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좀 이런 것들은 이미 기본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면 100원부터 시작할 수 있죠. 100원, 500원, 뭐 1,000원, 5,000원, 만 원까지. 그래서 액면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인데 거의 뭐 약간 공식처럼 자본금 5천만 원에 액면가 5천 원에 발행 주식 만주. 즉 무슨 말이에요? 자본금을 액면가로 나누면 발행 주식 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위에 발행할 주식 수는 한도예요. 미래에 얼마까지 발행하겠다. 지금 발행된 주식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이 미래의 한도는 저 100만 주 여기에 써져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 그냥 정하기 나름이에요. 예전에는 4배로 이렇게 한도의 어떤 숫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100배 해도 되고 200배 해도 되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냥 10배, 20배 정도 법이 설립할 때 만주 발행한다 라고 하면 발행할 주식수는 10만 주, 20만 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받아가지고 주식수가 10만 주를 넘어갈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러면 발행할 주식수도 변경을 해줘야겠죠. 정답게 바꾸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 암산 다 되시죠? 9억 9천을 5천만 원으로 나눴어. 16만 6천 170주 나오시나요? 암산 지금 다 하신 거죠? 암산했더니 안 나오죠? 이거 뭐야? 내가 암산 실력이 너무 잘났나? 물론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맞을 거. 이거는 보나마나 뭐하는 회사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자사주 소각을 하는 회사. 그렇죠? 자사주 소각하면 자본금은 그대로 있고 주식수만 줄어드는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딱 보는 순간 그냥 누가 왔다가 이익소각하고 갔네? 뭐 대표님이 자발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컨설팅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익소각 한 번 했는데 2번 못하라는 건 없어요. 가능만 하면 범위만 되면 가능합니다. 요즘 이익소각 하는 회사고요. 실제로 원래는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교재에는 없어요. 요 화면만 봐주시면 되는데 자본금이 1억 5천이죠. 근데 여기는 한 주의 금액 액면가를 만 원으로 했죠. 그러면 발행할 주식수는 몇 주? 15,000주.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설립할 시점에는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저 주식수만 날리고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산수가 틀리는 그 계산식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보시면 발행 주식수가 15,000주인데 그 주식이 어떤 유형이냐면 보통주. 설립할 때 발기에는 무조건 보통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 똑같이 15,000주.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현재까지 회사들의 80% 가까이는 다 이런 형태일 거예요. 20년, 30년 되더라도 그냥 다 가족법인 경우는 이 형태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케이스에서 보셨을 때는 우선 주식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근데 보통주가 아니라 뭔가 조건이나 권리가 이제 붙기 시작한 거를 저희가 표현자들을 종류 주식이라고 하고요. 종류 주식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선 주식이 여기는 발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우선은 뭔가 우선한다라는 거겠죠. 뭘 우선을 해주냐면 배당금도 먼저 주고요. 배당금도 더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회사를 정리할 때, 인가될 때 이제 다 자녀재산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주 주주보다 더 앞줄에 서서 자녀재산을 먼저, 왜냐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우선주이고, 저 우선주에다가 또 뭐 또 붙이냐면 의결권까지 있는 우선주가 있고요. 의결권은 배제한 우선주가 있어요. 그래서 상장 주식들의 우선주에는, 우선주는 그만큼 배당금을 더 주거든요. 상장사들은. 그 대신에 의결권을 빼버려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5만 전자라고 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 엄태호 대표님이 와이프도 삼성전자 직원이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몇 년째 갖고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던데, 어느 순간에 14만 주가 됐죠. 4,500 그죠? 선이 지금 됐는데, 어쨌든 14만 원이 보통주의 가격이라면 우선주는 배당을 좀 더 주는 대신에 의결권 너희 차례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는 의결권을 빼버리면 배당을 더 주지만 의결권을 뺀 순간 삼성전자 오는 아마 가격을 찾아보시면 한 10만 원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선주는 그래서 무조건 의결권이 없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선주에다가 또 뭐가 더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된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될 거예요. 보시면은 상한이 붙어 있고 전환이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우선주에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까지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의결권까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우선주라고 배당금을 더 주거나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주이지만 의결권을 달라고 부시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의결권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들이 발행이 되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우선주는 배당에 대한 거고, 상환 전환이 있다는 거는 처음에 채권처럼 사실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일정 시점, 행사 시점이 됐었을 때 3년 뭐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났었을 때 다시 원금이랑 이자 채권처럼 돌려달라, 상환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100% 그 시점에 보통주로 전환을 해서 오롯이 이제 주주가 되거나, 그런 옵션을 지금 투자 시점에 그 옵션을 좀 붙여줘 라고 해서 투자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저런 주식을 발행하는 거지, 대표님이 일부러 발행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보면 이 회사는 외부에 투자를 받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그냥 보통주, 우선주만 발행된 경우는 그냥 내부적으로 좀 누구 더 배당 더 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외부에 투자를 받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주는 처음에 10,000주 발행했다가 추가로 유상증자를 해서 5,000주를 발행하면 15,000주, 20,000주 해서 합산되죠. 근데 상환전환 우선주는 합산을 안 해요. 발행할 때마다 쭉 써져. 그러니까 10번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하면 10개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상환전환 우선주는 뒤에 보시면은 어떤 조건으로 발행했다라는 게 등기부등본에 다 써져 있어요. 조건이 10번이 다 다를 거잖아요. 처음에 밸류 30억에, 100억에, 200억에, 또 그때마다 조건들이 조금씩 계약들이 달라지니까 그게 등기부등본에 다 있어야 후속 뒤에 있는 어떤 투자자들이 이걸 참고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써져 있는 것보다 발행 횟수를 말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상환전환 하다 갑자기 6종이 등장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 번 주식을 발행하니까 넘버링을 안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요거는 저희 회사 건데, 러닝베스트 거예요. 초기에 했던 거에는 그냥 1종, 2종, 3종 안 하고 해도 다 등기가 받아졌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등기소에서 6종으로 넣으세요, 헷갈리니까 하고 해서 이거는 도로 그거 고치라고 해가지고 등기했다가 다시 가서 6종으로 고쳤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부터 그냥 첫 발행을 상환전환상이 되지만 그 두 번째 발행한다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2종, 3종 이거 안 하면 법인에서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안 하면 이제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상하죠? 상환전환 우선주가 아마 처음에 첫 번째가 1종일 거고 두 번째가 2종, 3종, 4종일 건데 5종이 없고 6종이 있죠. 이 등기소 틀렸나? 등기소 틀려요. 저희 2번이나 보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틀린 게 아니라 25년도 1월에 증자를 했는데 24년으로 막 써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익 소각을 할 때 신이익 소각을 한 거야. 그래서 4,000주가 남고 예를 들어서 6,000주가 소각인데 6,000주가 남고 4,000주가 소각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지만 매번 확인 안 할 때 있는데 희한하게 확인 안 할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여기에 맡겨서 변호사님들 신고 맡겨서 하더라도 변호사님도 벌써 다 확인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가 끝나면 등기부등본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익소각하면 다른 주식수랑 연도 이런 데가 나오니까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떼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만 2번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거 모르고 지나친 경우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한 달 안에 그거 얘기 안 하면 몇 달 뒤에서 얘기하면 막 되게 안 해준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실수인데도 그래서 실수하는구나. 예전에 저희 초창기 때 지방세 2번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히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5종 뭐 실수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5종 발행했던 거는 보통주로 전환한 거. 상환 전환해서 전환권을 실시한 거고 나머지 이 첫 번째부터 5번째는 계속 지금 상환 전환 우선주로 전환 안 하고 아니, 상환도 요구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중간에 저렇게 긴 거는 이거 보통주로 바꿔봤구나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굉장히 깊이 있게 여러분들 스타트업 컨설팅 할 때도 도움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전환 우선주라는 것도 있어. 상환 전환 우선주는 제가 작년에도 강의 때도 되게 말씀드렸지만 전환 우선주로 발행하는 회사도 있네. 요거까지는 올해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내용이 업데이트 돼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회사에 처음에 인회할 때는 그냥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어요.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크게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그 회사가 그냥 큰 거죠. 컸는데 갑자기 3, 4년 뒤에 곧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겠대.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이 한 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1, 2년 차 때 스타트업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죠? 저희 러닝베스트처럼 10년이 돼도 그냥 겨우 생존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지만 1, 2년 차 봤는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AI 한다고 대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공유 오피스를 이런 데 있다. 그러면 그냥 무료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분 나 5%만 달라. 이렇게 하시고 다 도와주시고 이런 거 서류 다 만들어주시고 세팅해주시고 하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그러면 이제 상장을 3, 4년 차밖에 안 됐는데 이제 2, 3년 뒤에 특례 상장한다고 준비하는 회사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예전에 상한전환 우선주로 이제 투자를 막 100억, 200억 받아놓은 경우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등기 밑에 전환 우선 발행 이시는 제가 어느 회사 등기부등본이냐면 토스 등기부등본이에요. 토스가 지금 올해 내년 상장 계속 얘기가 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비상장 법인들은 우리 회계 원칙에 따라서 그냥 일반 회계 기준 원칙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상장을 해야지 국제회계 기준 적용하고 상장을 하려면 준비하려면 IPO를 보통 2, 3년 전부터 충격이 덜하게 국제회계 기준을 미리 적용해가지고 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아까 상환전환 우선주는 일반 회계 기준 원칙에 따르면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투자를 많이 받으면 회사가 마이너스도 크고 부채가 많아도 투자 몇백억 받으면 이 회사는 부채 비율도 낮고 자본이 되게 좋은 회사인 거야.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순간 상환권이 있으니까 이건 부채 같은 그런 이제 채권의 성격이 있어서 자본자료에서 부채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토스가 부채 비율이 몇만 퍼센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상장 요건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주주들이 다 동의를 해서 상환전환 우선주를 전환 우선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려고 했냐면 근데 이런 케이스도 내 고객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차이도 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 회사가 어떤 자본 거래를 했는지를 쫙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례가 좀 자본 거래가 많았던 사례여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 조회하실 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하시면 돼요. 저희 그 시오 파트너에서 시오 리포트 보실 때는 저희가 처음부터
대법원 인터넷에 데이터를 다 끌어와가지고 말소사항도 보여주고 유효사항도 두 개 다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뗄 때는 유효사항 돈 따로 말소사항 따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말소사항 포함으로 항상 컨설팅을 할 때에는 히스토리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 13만 주에서 2만 주로 주식이 늘었죠. 그리고 자본금도 동시에 늘었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신주 가рем에서 자본금을 이제 증자를 한 케이스고요. 그 두 번째도 보시면은 요 케이스에서는 2만 주에서 주식 수가 18만 3천 주로 줄었죠. 근데 자본금은 그대로죠. 이게 뭐다? 이익 소각을 요 시점에 했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자본금이 10억에서 9억 9천으로 줄었죠. 주식도 줄고. 자본금도 같이 줄었나요? 이거는 뭐다? 감자라는 거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제가 자기 주식 취득 컨설팅을 할 때 다시 한번 똑같이 주식을 태우는 건데 감자 소각이 있고 이익 소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 소각은 주식도 없어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자본금도 같이 없어지고 이익 소각은 주식은 없어지지만 자본금은 안 건드리고 이처분 이익은 그만 다 없어지는 그거를 여기 속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 밑에 거 한번 봐보실래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5만 1000주에서 4만 8,450주로 줄었죠. 근데 자본금은 그대로죠. 근데 주식 푼 거 봤을 때는 여기는 시가로 그죠? 중심금으로